대학교에 입학한 지 첫 학기를 맞이한 희진은 기숙사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희진이 머무는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로 5층짜리였고 시설은 낡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터전이었다. 그녀는 3층에 방을 배정받고 룸메이트인 지수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금세 친해져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진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기숙사의 4층에는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이 몇 개 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4층의 특정 방, 즉 404호에 관해 섬뜩한 이야기가 돌았다. 그 방에서 죽은 학생의 영혼이 떠돈다는 것과 심지어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 중 몇 명이 정신 이상을 겪었다는 얘기였다. 물론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희진은 그저 도시 괴담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궁금증이 커져갔고 결국 그녀는 어느 날 밤 지수와 함께 404호를 직접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둘은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4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4층 복도는 다른 층보다 어두웠고 기분 나쁜 싸늘함이 감돌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앙상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404호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문에는 평범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았다. 지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긴장한 거 아냐?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야. 희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조용히 열렸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아무런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희진이 방 한쪽 벽에 있는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은 매우 낡고 흐릿했으며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희진은 손으로 거울을 닦으려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동시에 지수는 방 한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둘은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거울 앞에서 뒤로 물러섰다. 그때부터 방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거울에서 희진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상이 반사되어 보였고 그 형상은 천천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수 역시 그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희진을 끌고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복도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계단을 통해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희진은 며칠간 거울에 비친 그 형상이 계속 떠올라 괴로워했다. 밤이면 그 미소를 짓던 얼굴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마지막에는 그 얼굴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희진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학교 상담센터를 찾기로 했다. 상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풀어놓은 희진은 그제야 진실을 알 수 있었다. 404호는 실제로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방이었고 이후로도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했다. 학교 측에서는 문제의 방을 폐쇄했지만 그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희진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도 친구들과 함께 가끔씩 이 이야기를 나누며 404호의 전설은 기숙사 신입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곤 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희진에게는 그것이 결코 허구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깐이나마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그 404호 앞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겪었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나는 홀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 기숙사 대신 하숙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하숙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내가 사용하던 방은 한옥의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방학 동안 나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때문에 종종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서울 중심에서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막차를 타고 돌아오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하숙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여느 때와 같이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내 방으로 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발소리가 낡은 나무 바닥에 울릴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부터 이상했지만 피곤했던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니 이상하게도 반대편 창문이 열려 있었다. 당시 여름이었지만 밤바람은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나서 전등을 켜고 싶었지만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오싹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휘감고 있었고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챙겨주신 부적을 꺼내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되뇌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렸지만 내가 방에 불을 켜자 문 옆 벽에 작은 문패처럼 달려있던 것이 붉은 빛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것이 너무나도 신경 쓰였다. 급한 마음에 방을 나서서 주인 할머니에게로 뛰어가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 방에는 예전부터 이야기 들리는 귀신이 산다고 들었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방으로 함께 가서 갖가지 부적과 양초를 꺼내며 작은 제사를 지냈다. 할머니의 도움이 있은 후로 방 안의 기운이 조금 풀리는 듯 싶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름 돋는 사건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는 방학 동안 그 방에서 몇 차례 섬뜩한 경험을 더하게 되었다. 종종 새벽에 깨어나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밤에 들리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는 듯 나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다. 그 하숙집에 머무르며 겪은 미스터리와 공포의 순간들은 내게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마침내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끝났다. 하지만 그 방에서의 경험은 평생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차후에도 나는 그 하숙집 근처를 지날 때면 언제나 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한다. 지금은 그곳을 떠났지만 때때로 그 방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음을 느낀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의 일이었다. 나는 시골에 위치한 작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해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로 조금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농가에 머물게 되었다. 그 농가는 친구 중 한 명의 친척분이 소유하고 있었고 주변에 논밭과 숲이 가득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첫날 저녁 우리는 농가에 도착해 짐을 풀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날씨는 무척이나 더웠고 우리는 시원한 생맥주를 곁들이며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문득 이 지역에 얽힌 유명한 도시괴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쯤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어. 그 집은 몇십 년 전에 가족들이 불에 타 죽은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래.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듣던 이야기가 점점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우리 모두는 왠지 모를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렇게 다소 서늘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방으로 흩어져 잠을 청했다. 깊은 밤, 술기운에 나른해진 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발소리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잠결이라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어두운 마당 쪽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마당 한복판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고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비볐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잠시 충격에서 벗어난 나는 급히 문을 열고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 그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끈질긴 나의 설득에 못 이겨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함께 마당으로 나갔을 때는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친구들은 나를 놀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소녀를 보았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우리는 어젯밤의 일을 잊고 근처 호수에 가서 보트를 타고 근처 마을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어 다시 농가로 돌아왔을 때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누군가 다녀간 듯 방 안의 물건들이 약간 헝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누군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가 밖에서 함께 있었음을 상기하며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가며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놀란 우리는 손에 잡히는 휴대폰으로 플래시를 켜고 술렁이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때 벽 저편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덜덜 떨며 서서히 그쪽을 향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벽엔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여기 있지마 라고 지저분한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너무 놀란 우리는 즉시 방을 나와 작은 거실에 모였다. 더 이상 그 장소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은 우리는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마당 안에서 무거운 기운과 함께 났고 투박한 울음소리가 우리를 에워쌌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었지만 그건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직감하고 서두르게 짐을 챙겨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농가를 빠져나왔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발길이 아래로 무겁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급하게 차를 탔다. 그 순간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춘 고된 지난 밤 보았던 그 소녀가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친구는 깜짝 놀라 위태롭게 핸들을 돌렸고 차는 곧장 도로를 벗어나 거친 황무지를 헤치며 달려나갔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 마을 외곽의 큰 도로에 닿았을 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농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방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의 일은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여전히 그 소녀의 비밀스러운 정체와 그 사건의 이유는 풀리지 않은 채로 방학이 끝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나는 한동안 잠에 들지 못하곤 한다. 이 괴담은 결코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내 친구들과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